기생충 콘서트 서민 교수님 찍으시는데 이제 그래도 착한 기생충으로 불리는 외소조충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 남자의 외소조충 44세 남자가 건강검진차 병원에 왔다. 남자는 지난 10여 년간 B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건강을 위해 유기농 식품만 먹었다고 한다.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었지만은 대장 내시경에서 뭔가가 발견됐다. 작은 창자 끝부분에서 큰 창자까지 길이 2cm가량의 벌레가 수없이 있었던 것이다. 이 기생충은 외소조충으로 확인되었다. 이건 또 어떤 기생인지 알아보자. 외소조충의 잔머리. 외소조충은 조충, 촌충의 일종이다. 촌충은 수많은 마디로 된 길이가 긴 기생충이다. 난쟁이, 그리스어로 나노스에서 따왔는데 저리도 작은 녀석이 조충이라고 우기다니 하고 할 정도로 이런 외소조충, 이거 뭐 조충이야, 이게 얇은 그런데 외소조충은 머리에 4개의 흡반뿐 아니라 30개의 갈고리가 둥글게 위치하니 손을 벨 수도 있겠다. 머리 아래에 목이 있고 그 아래로부터 200개 정도 있다라는 말이 전문 용어로 편절이라고 한다. 이것이 외소조충의 구조이다. 외소조충 편절. 꾸물꾸물 이렇게 되어 있군요. 외소조충의 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외소조충 원래 집쥐에게 흔히 있는 기생충이다. 외소조충에 감염된 집쥐가 변을 보면 외소조충의 알도 같이 나오는데 이 알은 열흘 안에 다른 곤충이 먹어주지 않으면 죽고 만다. 외소조충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렇게 사람이 감염되는 것은 쌀벌레를 먹었을 때로 쥐에서 그러는 것처럼 외소조충의 유충은 사람의 작은 창자에 들어가서 어린이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외소조충의 생활사가 특별한 건 없다 하지만은 다음 상황을 보자. 쥐가 방 한가운데 대변을 쌓아 넣었다고 하자. 그걸 본 방 주인이 투덜거리면서 쥐똥을 치운다. 그런데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변을 휴지로 짚고 대충 닦는 척하고 마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방 주인이 과자를 먹다가 그만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만다. 하필 그것은 쥐가 똥을 쌌던 그 자리였고 깨끗이 치우지 않은 탓에 외소조충의 알이 조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과자를 아까워한 방 주인은 그걸 집어서 입에 넣는다. 문제를 하나 내겠다. 왜 사람은 외소조충에 걸릴 수 있을까? 답을 말하기 전에 민촌충을 예를 들어보자. 민촌충은 덜 익은 쇠고기가 감정원이자 중간 숙주이며 쇠고기가 들어있는 유충을 사람이 섭취하면 몸 안에서 3m짜리 민촌충이 된다. 그런데 사람이 유충 대신에 민촌충의 알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알은 인체에서 부화하지 못하고 그냥 대변으로 나가버린다. 중간 숙주를 거치지 못해서 감염력이 없기 때문이다. 민촌충의 친척인 갈고리촌충은 어떨까? 갈고리촌충은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을 때에 그 안의 유충을 섭취함으로써 인체 감염이 이루어진다. 만약 갈고리촌충이 알을 먹는다면 사람 몸 안에서 부화해 유충이 되긴 하지만 더 이상 발육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기생충은 이렇다. 그런데 외소조충은 신기하게도 알만 먹어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알이 부화하면 갈고리 이렇게 입을 통해서 있는 유충이 나오고 그게 장의 육모를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감염력이 있는 유충이 되고 이것이 다시 육모를 뚫고 작은 창자 안으로 가서 성충이 된다. 이전에 언급한 분선충처럼 소위 자가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걸 최초로 밝힌 사람은 그라시라는 학자로 1887년 중간 숙주 없이 쥐에서 쥐로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 쥐가 다니는 곳에선 떨어진 과자를 아까워하지 말자. 그렇군요. 그래서 조충과 면역 처음에 언급한 44세 남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살충제를 안 쓰는 게 유기농 음식이니 아마도 이 환자는 유기농 식품을 통해 외소조충에 감염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외소조충은 환자 몸에서 자가 감염을 일으키며 불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전파의 과정을 보게 되어졌네요. 호지킨병이라 한다. 일종의 혈액암에 걸린 환자가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던 도중에 사망한 일이 있었다. 환자를 조사해보니 기생충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주머니가 환자의 여러 장기와 혈관, 피부 등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병리조사 검사를 해본 결과 이 기생충은 외소조증의 유충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상했던 이유는 사람은 왜 외소조증의 종속주이며 종속주 내에서 외소조증은 작은 창자에 기생하기 때문이었다. 외소조증의 유충들이 사람 몸의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주머니를 만드는 건 분명히 이례적이었다. 에이즈에 걸린 44세 남자 환자가 복통과 발열, 체중 감소를 호소했으며 특이하게도 간과 림프절 여러 곳에 커다란 덩어리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환자는 병원에 온 지 열흘 만에 사망하고 말았는데 부검 결과 전신에 기생충 비슷한 것이 잔뜩 퍼져 있었다. 의사는 뭔가 굉장히 위험한 기생충의 대량 감염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DNA 검사다. 감염된 조직을 조사해봤더니 그 요충은 역시 외소조충이었다. 이 두 건으로 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다. 외소조충에 감염된 환자가 면역이 억제된 경우 아래서 부화된 요충들이 몸의 각 부분을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군요. 외소조충과 암. 2013년 1월 41일 새 환자가 피로감과 발열, 기침, 체중 감소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왔다. 환자는 에이즈 감염 환자로 병력이 크게 억제되어 있는 상태였다. 대변 검사를 해본 결과로 외소조충의 알이 나왔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은 CT를 찍어본 결과로 폐에 덩어리들이 있는 게 관찰되었다. 크기는 0.4m에서 4cm였는데 이 덩어리들은 간과 더불어 목, 가슴, 배의 림프절에도 관찰되었다. 에이즈 환자에게는 암이 비교적 흔하기에 암이라고 잠정 진단을 내렸고 확진을 위해서 목, 림프절의 덩어리에서 일부 조직을 떼어서 검사해봤다. 그런데 조직 검사 결과가 좀 이상했다. 분명히 암은 맞지만 그게 인체에서 유래된 게 아닌 듯했다. 아무리 암이라 해도 그게 시작된 세포의 원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암은 아무리 봐도 사람 세포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단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목에 있는 림프절의 크기는 5cm가량 커졌고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결국 환자는 사망하고 말았다.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환자의 목 림프절에 생긴 덩어리를 떼어서 DNA 검사를 시켰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그 조직은 바로 외소조충이었던 것이다. 면역이 억제된 환자의 경우에 외소조충의 유충이 몸 여기저기를 침범하는 것은 보고가 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암으로 변해 몸 곳곳을 침범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외소조충의 일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암까지 생기는데 폐암이 혈액을 타고 몸 여기저기 퍼지는 것처럼 외소조충에서 생긴 암이 혈액을 타고 폐와 림프절로 전이된 모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 약할수록 유기농 식품을 조심하자. 외소조충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 유기농이라도 그거 데치지 않고 그러면 큰일 나겠네요. 외소조충에서 생긴 암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외소조충 면역이 떨어질 때는 위험하다 이 말이죠. 기생충 연구와 노벨상 건국대 집단 폐렴 사태 2015년 10월 19일 건국대 실험실에서 일하는 연구원 몇 명이 원인 이상의 폐렴에 걸렸다. 이 때만 해도 이대로 넘어가겠거니 했지만 환자는 계속 늘어났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환자 수는 55명. 이들은 섭씨 37.5도 이상의 혈과 오한 근육통, 두통에 시달렸는데 특이하게도 기침과 호흡 곤란 등 폐렴의 특징적인 증상은 오히려 드물었다. 환자들은 모두 동물 생명과 건물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었는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건국대 측은 연구원들이 일하는 건물을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감염자가 다 연구원이니 그 안에서 배양 중이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맨 처음 감염된 연구원들이 직전에 충주 캠퍼스 실습농장에 다녀왔다고 했으니 그때 감염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은 발병 원인은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다. 폐렴을 일으킬 만한 병원 제16종을 가지고 테스트했지만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한 달여 가까운 조사 끝에 방역당국은 집단 폐렴 원인을 알아냈다. 폐렴을 앓던 환자의 검체에서 방선균을 검출해낸 것이다. 방선균은 곰팡이와 비슷하지만 곰팡이는 아니다. 그렇다고 세균도 아닌 정체성이 좀 애매한 균이다. 주로 흙 속에 사는 이 균이 연구원들에게 침투한 것이 실험실에서 쥐 등 동물에게 주는 사례를 통해서 했다. 이번 사건에 좀 충격이었
있던 건 방성균이 사람에게 가끔씩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긴 해도 원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균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땅속 어디를 봐도 방성균이 있을 만한 흔한 균이지만 이번과 같은 폐렴을 일으킨 건 처음이었다는 것만 봐도 이들이 평소 얼마나 착한 애들인지 알 수가 있다. 게다가 이 방성균은 지금까지 수십억의 목숨을 구한 의로운 균이기도 하다. 이게 정말일까? 방성균에서 나온 항생제들 스티레토마이신이라는 약이 있다. 결핵에 감염은 바로 죽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1943년 축복처럼 등장한 이 약은 수많은 결핵 환자를 구했다. 이 약을 발견하는 데 역할을 한 학자는 1952년 노벨 생리학상을 탔는데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도 스티레토마이신은 결핵 치료의 1차 약이다. 그런데 방성균의 학명이 스티레토마이스인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약은 방성균에서 추출된 항생제다. 이 약 하나만 가지고도 방성균이 사람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방성균은 수많은 종이 있고 스티레토마이신을 추출한 방성균은 그 중에 하나인 스티레토미케이스 그리세우스였다.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방성균에서도 항생물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연구자들이 갑자기 땅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클로람페니콜과 테트라사이클린 등 지금 널리 쓰이는 항생제 몇 가지가 방성균에서 추출이 되었다. 이게 다 1940년대와 50년대에 벌어진 일이었다. 19세기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가 더 이상 금을 킬 수가 없게 되자 낙을 내린 것처럼 방성균 러시도 곧 시들해졌다. 찾을 수 있는 것은 남들이 다 찾았을 테니 다른 걸 연구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무렵에 일본 기타 사토 대학의 오무라라는 분은 남들이 찾지 못한 항생물질을 내는 방성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았다. 오무라는 일본 전역을 돌면서 2,500여 곳의 흙에서 방성균을 찾아내서 항생물질을 내는지 봤지만 죄다 실패였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오무라에게서 서강이 비쳤으니 수족과 현의 골프장 흙에서 나온 방성균이 기생충을 죽이는 성분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기생충을 죽인다? 방성균이? 세균약과 기생충약은 좀 차이가 있다. 세균은 세계 곳곳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약에도 금방 내성을 나타낸다. 의사들은 공포에 떨게 만드는 슈퍼박테리아는 지구상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세균을 의미하니 세균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약은 언제라도 환약이다. 하지만 기생충 약은 다르다. 기생충은 세균보다 수명이 훨씬 길어 해충의 경우에 수명이 짧아도 1년이다. 내성이라는 건 여러 세대를 거치는 중에 나타난 돌연변이로 수명이 세균보다도 긴 해충이 약제의 내성을 갖기는 참 어렵다. 지금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해충약의 성분은 1970년대에 개발된 알벤다졸인데 이는 해충의 소장에 붙어서 포도당 흡수를 방해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낸다. 저 기생충을 굶겨 죽이는 것인데 이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해충들은 알벤다졸이 들어오면 에이씨라고 외치며 죽어버린다. 사정이 이럴진데 새로운 해충약을 또 개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기생충 감염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같이 잘 살지 못하는 사실도 제약회사가 기생충약 개발을 꺼리는 이유다. 예수약을 만들어봤자 비싸게 팔지 못하는 본전을 뽑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무라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오무라는 그 기생충 성분을 약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러려면 제약회사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결국 오무라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약회사 투어를 시작했다. 이렇게 연구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이버맥틴인데 이건 시조카 현에서 발견된 방성균의 이름인 스티레토미스 아버미틸리스에서 따온 것이다. 알벤다졸과 달리 아이버맥틴은 기생충의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에 작용한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의 전해질의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온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이걸 이온 통로라고 한다. 이버맥틴은 이런 전해질 중에서 염소 통로에 관여해 기생충을 죽였다. 통로에 관여해서 이버맥틴. 회선 사상충을 박멸하다. 연구의 매력은 반드시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드나필이란 약을 열어보자.
이 약은 원래 협심증이라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병의 약으로 개발되었다. 약이 시중에 나오려면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임상 시험 결과로 이 약은 협심증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아그라라는 상품명으로 출신된 것, 기쁨을 줬다. 이번맥스도 그랬다. 기존 약제보다도 기생충이 더 잘 듣는다는 게 밝혀지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쓰이기에는 문제가 복잡했다. 인체에 기생충이 잘 드는 약은 이미 있기도 하고 더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쓰려면 몇 차례 임상을 거쳐야 했다. 기존 약제에 비해서 효과가 더 있는 게 아니면 시행청에서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고 또 시험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다면 승인은 불가능했다. 머크사는 사람에 비해서 승인 과정이 좀 만만한 동물 기생충 시장을 노렸다. 1981년 출시된 아이버맥틴은 이내 축산업계를 평정했다. 약효가 좀 강한 기생충 약이 굶주려 있던 축산업자들은 이온 통로를 막아 단번에 기생충을 죽이는 이버맥틴에 열광했다. 특히 기존 약제에 잘 듣지 않던 온코스카 서비칼리스라는 기생충을 죽인 건 큰 성과였다. 말이 이 기생충에 걸리면 피부염에 걸리고 털이 빠졌으며 가려움증을 호소했는데 이버맥틴은 이 기생충을 쉽게 퇴치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사소한 연결고리일 수가 있다. 가만 온코스카 서비칼리스라면은 회선사상충 친척 아니야? 회선사상충, 먹파리. 회선사상충을 기억할 것이다. 기생충열전에서 먹파리에 의해 감염되며 사람의 피부에서 덩어리를 만들며 사는 기생충이다. 그런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기생충이 낳은 유충들이 눈으로 가서 결국 실명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강가에 실명이란 악명이 붙었다. 그 회선사상충의 학명이 바로 볼루볼러스였으니 온코세라. 말 기생충인 온코스카 서비칼리스 성명이 같은, 쉽게 말해서 친척 기생충이다. 그때까지 회선 사상충은 이렇다 할 약이 없었기에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고 있는데도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친척 기생충에 듣는 약이 있다면 회선 사상충 환자에게도 시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981년 회선 사상충의 유행지인 세네갈, 가나, 과테말라에서 임상시험이 시행됐다. 효과는 드라마틱했다. 실명의 원인이던 새끼 사상충이 환자 몸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비록 성충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놀라운 회선 사상충은 그 뒤로도 5년간 새끼를 낳지 못했다. 성충의 수명이 15년 정도니 넉넉 잡고 2년, 적어도 5년마다 이버맥틴을 투여한다면 그 사람은 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인 1995년 아프리카 회선 사상충 박멸 프로그램이 발족됐다. 이는 머크사가 통 크게 이버맥틴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뒤에 회선 사상충은 내전 때문에 APOC를 시행하지 못해 시에라리온을 제외하고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2015년 10월 오므라와 캠벨은 회선 사상충을 박멸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대에 섰다. 처음부터 회선 사상충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영광이 온다는 것도 그 둘은 잘 보여주었다. 예, 그렇군요. 투유유 여사의 노벨상 수상 부록. 이 두 분 외에서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가 한 분이 있다. 중국의 투유유가 바로 그분인데 기생충 열전을 열심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말했을 것 같아. 어머나 정말로 그분이 탔어. 기생열전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말라리아 백신이 기생충 분야에서 세 번째 노벨상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어쩌면은 다른 이가 세 번째 영광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중국의 투유 우요우가 그 유력한 후보이다. 그 당시엔 잘 모르고 이분의 존함을 투유 우요우라고 적은 건 부끄럽지만은 이분이 노벨상을 타리라는 걸 미리 예측한 점은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다. 어른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책을 읽으면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게 정말 내 예측에 들어맞은 것이 의문이다. 왜냐하면 기승전결에는 이런 구절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여 우여우 여사가 1930년생으로 벌써 80세가 넘었다는 사실. 노벨위원회야 주려면 좀 빨리 줘라. 기다리다가 여사는 들어가시겠다. 이 구절 읽은 독자 한 명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보통은 노벨위원회야 노벨상 좀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서민 작가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사람, 그것도 우리랑 그리 친하지 않은 중국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하다니 도량이 정말 크신 것 같아요. 도량도 도량이지만 이런 의혹이 든다. 혹시 노벨위원회 중 한 명이 내 책을 읽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투여요 여수에게 주고자 얘기한 건 아닐지. 실행정의열전이 나온 게 2013년이고 스웨덴에서 그 책을 받아서 읽으려면 2014년 노벨상 수상은 2015년 시적으로 땅마다 떨어지지 않는가? 예측이 들어맞은 게 아니라 선정에 영향을 준 걸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여기서 제기된다. 책을 쓰는 것의 좋은 점은 이렇듯이 누군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소유 여사가 밥 한번 사야 할 텐데 또 그렇다면 이렇게 미리 했다는 거죠. 연구에 대단한 것을 하셨군요. 참